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남지방 민생행보에 나선 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장시간 환담을 나눴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따로 호남행에 나서 직접 따서 만든 전남 고흥의 유자청을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공업절로 제정한 오는 18일을 전후해서 미사일 도방 등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날을 계기로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전격적으로 찾아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2주도 안 돼 먼저 두 번 다 찾아가서 다시 만난 거, 이 자체가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파격적이죠. 그동안 일반적인 정치적 행보에서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무협지로 치면은 강호에서 볼 수 없었던 초식이다. 강호에서는 볼 수 없던 초식이다. 초식이었다. 네네. 일종 백민스승이 갑자기 나타나서 일지장풍을 휘몰아치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라 볼 수가 있는데 12일 만에 만났습니다. 12일 만에 만났다는 것은 대통령의 정무 일정 행보, 메시지 기획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정성적인 어떤 그런 배려와 고려가 없다면은 이 일정 기획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12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제 방문을 한 것이고, 물론 그 전에 추도식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약속한 그런 셈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2일 만에 파격적으로 갔다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그 행보 자체에 진정성을 그만큼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네네. 그 자체를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것입니다. 네, 이 길이 대구 칠성시장을 예고하고 찾아가서 상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민생 얘기 들은 뒤에 갑자기 또 간 것이라, 예. 물론 대통령의 행보가 갑자기라는 건 없지만 예. 일반 국민들이 알기에는 전격 방문 아니었어요? 전격 방문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 간의 소통이 안 된다, 홍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상 대통령이든 정부든 정당이든 소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소통이 뭐냐라고 정리를 한다면 정성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를 방문해서 거기서 얻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은 단 한 번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면 사실상 그건 상징적이고 열기적인 것으로 끝나고 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런 연속적인 방문,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어떤 그 네. 행보들, 이런 것들은 그 메시지에서 묻어나오는 정성적 행보로 그 표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적 행보에, 보수 통합적 행보에 마지막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윤 대통령은 작년 4월에도 박 전 대통령의 달성 사저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관 계단까지 직접 내려와서 윤 대통령을 영접했다는 건데,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았다. 자, 그 말이 생각나는, 그 속담이 생각나는 그런 영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작년 4월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자 신분으로 방문을 했었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에서 당선자를 맞이했다고 네네.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계단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반가운 마음,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아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친밀감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달 26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사우디, 카타르 방문 직후에 바로 이 추도식,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직접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서울공항에서 직행했었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참석은 처음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년 4월 사저에서 만났지만 정말 추도식에 직접 현직 대통령으로서 찾아준 것에 대해서 아마 이 윤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 고마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다가 12일 만에 또 찾아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 대통령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사저가 굉장히 깨끗해졌고 정리된 것 같다라고 했고 박 대통령도 며칠 전에 잔디를 정리했다라는 그런 화답을 한 걸로 그리고 봤습니다. 이제 첫 얘기가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 들어가시죠. 이렇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했고 이 정원이 지난번보다 정리가 잘 됐다 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며칠 전에 이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농담을 이렇게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농담이 또 전현직 정상 간에 오가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쉽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빚, 부채, 미안함 그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말끔히 씻고 정말 투명한 관계가 성립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내려와서 현관 계단에서 영접해서 올라가면서 현관 문을 여니까 바로 현관에 게시한 사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현관 사진 진열 때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물론 그런 대표적인 시그니처 사진들과 함께 그 정중앙에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4기 추모식장에서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죠. 오솔길을 함께 내려오는 윤 대통령과의 사진 이걸 놓아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보내준 거라고는 하지만 이런 걸 영화에서는 의도적인 미장센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의도적이라는 표현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의도적인- 사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진이 뭐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사진 자체가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연출했다든가 또는 뭔가 좀 부조화적인 느낌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진 한 장에서 사실상 진정성을 느끼고 네. 그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진 처리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가 대통령이 하게 되면은 청와대 사진팀에서 이 사진을 촬영하고 네. 이것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다루게 되죠.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 네. 다루게 되게 되면은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모르기는 해도 짐작컨대 대통령이 직접 사진을 고르셨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때 듭니다. 이제 A컷, B컷 다 나눈다면서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공부용 사진도 있을 것이고 저런 사진을 대통령께서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께 붙였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를 명확하게 하고 또 그런 어떤 정성적인 의미가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진팀에서 그런 사진들을 여러 종류 올렸을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정무 쪽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합니다. 아, 네. 정무 쪽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저 사진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굉장히 표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대통령이 직접. 그 사진을 직접 고르셨지 않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럴 수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대구 달성 사저로 보내라. 예, 직접 예, 보내라 예.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이제 또 화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그냥 뭐 아무데나 그려 놓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는 의미에 대해서는 메시지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볼 수 있는 한 가운데 그러니까 수영관 들어오자마자 볼수 바로 있게끔. 정중앙에 예, 볼수 이른바 있- 센터 아니겠어요? 예, 네. 그 센터에다 놨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진정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화답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네,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토릭은 학문적 연구 대상감이었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네. 그 레토릭에 상당히 절제가 돼 있고 많이 숨김이 많아서 그동안 많은 그런 레토릭의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이야기했듯이 이발까지 했다. 예, 정원을. 며칠 전에 예. 이발까지 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한 진전입니다, 사실상. 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토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이발까지 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영상, 장면, 사진, 메시지 등등에서 대통령과 만남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답이 이 부분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수 수사의 있습니다. 변화, 레토릭의 예, 변화가 많이 아주 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예. 할 여지가 그렇죠. 많다 이런 그 얘기죠. 행보도 좀 전에 이제 사실 뭐 버선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계단까지 내려오는 일의 그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그렇죠. 그 행동도 굉장히 절제돼 있고 레토릭도 절제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했다. 이런 데서 좀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급이 또 하나 큰 화제가 됐어요. 윤 대통령이 바로 이 센터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나와 남동생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없이 미소로만 화답했다고 하는데, 자, 누가 누나와 남동생 같더라고 얘기하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평소에 김종필 JP 전 총리가 즐겨 쓰던 말 소이부답, 이게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웃으면서 답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별유천지 비인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소이부답. 저게 JP가 사실은 웃으며 답하지 않는다는 게 그 묘비명예까지 갖고 간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웃는 그 미소, 그 속에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저 사진을 중앙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볼 수 있게 배치했는데, 그걸 보고 또 윤 대통령이 그런 언급한 거에 대해서 직접 말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그 화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두 분의 나이차, 뭐 여기서 나이차라는 게 전형적 정상 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 8살 차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누나와 남동생 뻘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뭐 의지하고 의지될 만한 그런 사이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친근감이 있고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만큼 다가서겠다. 그 진정성 알아달라는 예. 대통령의 레토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준비된 레토릭인지 아니면 준비 안 된 적극적 레토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애드립이냐? 예. 예. 어쨌든 어떤 그런 관계를 차치하고더라도 대통령이 저 정도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 행보에 어떤 정치적 해석이라든가 의미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런 어떤 적답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했을 겁니다. 물론 목에서 그래요, 뭐 남동생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미소가 제일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는 그 미소로 화답하는 부분들은 대다수 참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 그런 기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어떤 지속성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기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이 단독 회담, 환담이죠, 환담.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한다는 밀크티, 그거를 알고 홍차와 우유를 준비해 뒀다고 하고 배도 깎아서 놔뒀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 제가 검사할 때 대구 근무를 했는데 그때 비슬산의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비슬산, 그 달성 앞에 있다는 그 유명한 산인데 정원에서 놀다 가곤 한다. 선문답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저런 언급을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좀 옥고를 치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건강이 좀 나빠져서 병원에도 또 다녔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회복하시라라는 그런 덕담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거기에 박 대통령이 화답을 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듣고 윤 대통령이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하고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밀크티를 준비하고 과일도 감, 배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화기애애한 환담을 1시간 동안에 이어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환담이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쉽지 않죠. 네. 더군다나 이 뭐 특별히 어떤 회담을 할 때 의제를 가지고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글쎄 어쨌든 1시간 동안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1시간 동안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열려져 있고 대화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졌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물론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뤄볼 수 있는 대목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카타르 방문해서 돌아오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44주기 추도식장으로 직행해서 그때도 두 전현직 정상이 환담을 나눴었던 일이 있는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습니다.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만간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얘기 바로 제가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 조만간이 12일 만에 사저를 또 찾아간 겁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자격으로. 당시에 윤 대통령은 추도사를 들어보셨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세세히 기렸습니다. 그러면서 92개 나라 해외 정상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박정희를 공부하시면 한국 산업화의 단축 노하우, 비결이 보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미소를 지으며 매우 흐뭇해했다고 하죠. 대단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궈냈던 그 산업화의 기반,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2개국의 정상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에 대한 비결, 이 자체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거는 근대화에 있다. 거기서 비결을 찾아보라. 이 뭐 세일즈 포인트로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네. 그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하여금 그 가치를 완전하게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시다시피 보수 통합의 의미로 이 짓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정치의 완결은 사실 통합이거든요. 그 통합이 비로소 됐을 때 정치의 완결이 됐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수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미완의 숙제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통합적 방점을 찍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민생 행보로 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민생이 흔들리면 가치가 흔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한 보수 통합의 방점이고 그에 대한 일종의 경제 성장의 활력, 이 부분에 대한 정신적 아이덴티티를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끌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능과 기술을 배우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마워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정치의 연장선에서 권력의 연장선에서 그 부분을 끌어왔으니까 뭐 상당히 이 분위기 자체가 진정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이어진 이번 사저 환담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관해 오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수출진흥회의, 또 나중에는 수출진흥 확대회의라고 했죠. 그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했다. 그런 일화를 거론했습니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도 이끌어내고 또 그 시절의 회의가 결국 우리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배울 점을 지금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했는데 놀라웠다. 어떻게 그걸 다 읽으시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까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자, 수출진흥 확대회의 생각나시죠? 그럼요. 이 수출진흥회의는 1965년부터 시작해서 1974년인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그 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약 180회 이루어졌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으로서 또 중화공업 국가로서 육성하기 위한 단초가 됐던 그런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박정희 시대의 절대적 가치였던 이 부분을 관철해 내기 위해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 정부의 관료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청년 관료들도 참석하고 약 한 250명 정도가 참석해서 수출 촉진에 대한 의견을 기타는씩 나눴고 자, 거기서 뒤에 박종규 전 경호실장 모습 잠깐 보였고요. 고인이던 김학렬 전 경제부총리 모습 참 추억의 영상입니다. 예, 그렇죠. 수출진흥회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수출 대국으로서 또 중화공업의 국가로서 융성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윤 대통령이 거론한 이 수출진흥회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부터 매월 직접 주재했었습니다. 당시 영상 직접 보시죠. 올해 들어
8번째 수출진흥 확대 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로 열려 수출 진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날 중앙청 전시실에 들러 피혁과 합성 수지 제품 등 석유 생산국에서 인기가 높은 수출 상품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상공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동 연구소를 설치하고 31가지 전자부품 생산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구호,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 수출진흥회의를 매달 열어서 수출 목표 등을 세세히 점검해 나갔고 그 결과 1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수출 10년 만에 100억 달러가 돼서 이 100억 달러 얘기가 그때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100배로 늘은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만나는 92개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면 도약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은 없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중국의 덩샤오핑이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따라 배우겠다. 중국의 경제 발전. 그렇죠. 싱가포르 리콴유도 네, 그랬고요. 배웠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 이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위대성을 설문조사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1위로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나이 든 분들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예. 젊은 세대도 공부해보니 박정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1억 불이 100억 불로 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말 초기 1억 불 있을 때는 경공업 중심, 가발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거 위주였는데 그 이후에는 중공업, 화학공업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방산의 기초가 됐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의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발 얘기하시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미국에서 가발 장사로 성공했잖아요. 그때 얘기입니다. 두 전형직 대통령은 이런 환담을 마친 뒤에 함께 다시 정원을 산책하며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도 대단해요. 윤 대통령이 사절을 나설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저 밖까지 나와서 배웅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것만은 그만두시라며 간곡히 사양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죠. 버선발의 표현이 그랬습니다만 계단까지 내려와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바깥에 나가서 차 타는 데까지 나오려 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정원을 거니면서 위트 있는 얘기까지도 이제 주고받고.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을 서로 계속 챙겼다고 그렇죠. 해요. 네. 저 부분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에 사회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을 잘하시라 이렇게 네, 이제 네. 얘기했다는 것은 일전에 그 추도식 때 바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찾아온 점, 방문했던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짜 저 부분에 대해서 건강을 잘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친근감 있는 그런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숙제들 이런 것들이 말끔히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또 모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떠나면서 다음엔 서울에서 제가 모시겠다. 자, 약속을 하면 지켰으니까 다음엔 서울에서 이 회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절을 방문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구의 칠성종합시장을 무려 7번째로 찾았는데요.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자, 대구 칠성시장 7번째라 상인들이 아주 화답을 하고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뒤에서 수행을 했고, 상인이 카트 표시하고 난리가 났네요. 네. 지금은 그 야채 시장에 들러서 미나리 상축값 물어보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또 뭘 윤 대통령이 계속 사서 직접 또 시식을 직접 현장에서 예. 오늘 여기 이렇게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윤 대통령은 이 칠성 종합시장 돌아본 뒤에 상인들과 함께 점심을 했습니다. 메뉴가 소곰탕,
대구 분들 잘 알지만 생고기 뭉티기였습니다. 뭉티기 유명하죠. 저도 군 시절에 대구 근무하면서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서도 계속 소상공인과 민생 살리기 이게 화제였다고요? 예, 이 부분은 지난 26일이죠. 지난달 26일 날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민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네. 국민이 옳다라는 그런 부분을 해서 이 행보가 메시지에서 전면적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국민들의 정서를 지금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예. 민생을 위해서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기업에서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경영 성과를 내듯이 네. 바로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는 국가적인 뭐 철학과 가치도 문제겠습니다만은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방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보면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을 직접 민생 현장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부처 장관, 차관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현장 탐방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보고를 좀 받고 있습니다. 6일이죠. 한덕수 총리와 정례 회동에서도 민생 탐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국민들과의 정부와 국민들과의 벽을 깨는 답을 네. 이런 부분 그리고 탁상 정책이 되지 않도록 직접 민생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과 여러 사항들 그리고 개선점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대통령 행보도 시장을 찾아서 민생을 직접 챙겨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에 대한 정당성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같은 날 김건희 여사는 따로 호남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남 고흥군의 유자 농장에 가서 직접 유자를 땄고 그 유자로 유자청을 만들었고 이걸 국립 소록도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자, 이 동선을 생각해 보시면 유경수 여사 하셨던 그 행보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네, 유경수 여사가 197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소록도 한센병이죠. 네.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여러 번 방문해서 봉사하고 위로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한센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실제 또 기부금도 전달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고흥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고흥 유자 농장에서 유자청을 만들었어요. 저렇게 직접 땄고요. 예, 저걸 따서 그걸로 직접 잘라서 예. 지금 같이들 만들고 있는 게 유자청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 유자가 고흥의 특산물이라고. 유명하죠, 고흥 유자. 예, 그래서 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새마을의 분협회 청년 이런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이걸 만들고 거기서 정성스럽게 만든 걸 소록도 이 병원에 가서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이를 돌봐왔던 마리안느 스트웨거 간호사가 있고 최근에 돌아가셨죠. 예, 바가렛 피사렉 간호사 이분들의 그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고 감사했고요. 네. 그래서 정말 대통령은 또 이 대구에서 또 부인은 또 호남에서 이렇게 민생 또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 얘기와 함께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 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이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죠. 괴물 ICBM인 화성 17형의 발사 성공을 기념한다고 했고 딸 김주애를 첫 번째로 이 공식 석상에 등장시킨 날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 18일을 전후해서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느냐, 또 김주애를 공식적인 후계자 부각 행보로 이렇게 내세우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 6,040.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km를 4,135초간 비행하여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네,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계속해서 공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평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주제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도 함께 모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말씀드린 대로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름부터 참 좀 생소하고 억지 춘향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공업절 대체 무슨 날입니까? 예, 방금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작년이죠. 2022년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이죠. 거기에서 화성 17형을 쐈습니다. 이 화성 17은 북한이 최강의 ICBM,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 미사일 공업절 참 정말 이름도 이상하고 말이죠. 또 저런 걸 굳이 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 자신의 업적을 최고로 부각하기 위해서 자신이 공들여 만든 미사일이 성공했다. 이것이 자기의 업적이다. 그러니 전 주민이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아무리 북한이라지만 국경일로까지 지정할 정도면 어느 정도였는지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 성과에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 6040.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km를 4135초간 비행하여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우리 국가 주변에서의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 전쟁 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저 사진에서 보듯이 이날의 주인공은 김주애였습니다. 왜 이날 저렇게 내세웠을까요? 네,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 핵무기 개발,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ICBM 이런 걸 이제 주로 치적으로 내세워 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말씀하신 이 김주애를 거기에 등장시켰고 바로 이제 그 등장한 날을 이제 뭐 한 열흘 남았습니다만 11월 18일을 작년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다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 어떤 무기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3대 세습을 이제 세상에 공포하는 날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 이제 미사일에다가 김주애를 섞어 가지고 같은 성공의 어떤 축포로서 쏘아 올렸기 때문에 그걸 또 미사일 공업절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북한에서 4대 세습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념 국정감사 그때 이제 기자간담회도 했어요. 그때 이 김주애와 북한의 후계설에 대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지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에게 뭐 숨겨둔 아들이 있다 이런 추측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죠. 그건 정부에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내의 그 권력 구도 변화 조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최고 권력의 승계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상당한 이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주애를 딸이지만 후계자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9월 북한의 열병식에서 김주애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과거 김정일이 후계자이던 시절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바로 저런 장면입니다. 김정일 때 오진우가 무릎을 꿇은 장면이 바로 이 박정천이 김주애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임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때 다들 놀랐어요. 딸 10살 남짓한 여자아이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정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북한군 서열 거의 1위입니다. 네. 이병철 원수가 있긴 하지만 오리지널 군인 중에서는 박정천이가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수가 말씀하신 대로 10살 난 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군부가 4대 세습자 앞에서 이제 충성을 맹세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과거 아닌 게 아니라 오진우 원수가 이제 북한군 서열 1위였습니다만 김정일 앞에서 무릎을 여러 차례 꿇었고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앞에서 박정천 원수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네. 결국 북한군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세습을 할 때마다 2대 세습이든 3대 세습이든 항상 군이 이걸 백업한다. 이걸 과시해서 군대가 후계를 세습 체제를 인정해라 인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네. 호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요. 또 호칭이 또 민감한 북한에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까지 북한 매체에는 김주애가 등장할 때마다 호칭을 점점 높였습니다. 어떻게 높였는지 보시죠. 국방과학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과학자, 전략핵무기 부대 전투원들은 국마국 핵무력 강화에서 중대한 미정 결여되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던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현명한 결심과 탁월한 용도력으로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군종 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무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 자, 하도 미사여구가 많으니까요. 다 걷어내시고 자, 이것만 뼈대만 추려보겠습니다. 뭐냐면 김주애는 자제인데 사랑이 존귀로 올라갔다가 존경으로 갔어요. 자, 보시면 북한 매체 보도를 분석해 보니까 2022년 10월 19일에는 사랑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봐줄만 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다 존귀로 갔고 그러던 게 해를 넘겨서 구정쯤에 존경으로 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안찬일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4대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긴 한데 물론 그 후계자가 김주애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그럴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김주애에 대한 표현, 존귀 또는 존경은 과거 후계자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그다음에 그 다음 4대까지 이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한다. 네. 흔들리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하나로 김씨 일가로 결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사실 아들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2017년부터 국정원 보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국정원 그 담당자가 그때는 좀 실수한 것 같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네. 아들보다는 이 주애가 후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김정은 나이가 아직 40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애가 후계자가 될지 여부는 앞으로 북한 상황들을 좀 봐가면서 우리가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북한 같은 그런 그 나라 아닌 나라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 공업절이 이번에 처음 지정된 게 아닙니다. 전에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로켓 공업절이에요. 공업을 좋아하네요. 네. 북한은 이제 공업 국가도 아직 도달을 못했으니까 공업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에 이제 로켓 공업조를 제정했는데
이게 우리는 로켓 이렇게 이제 미국식 용어 발음을 하지만 북한은 영국식 용어를 도입하다 보니까 로켓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고 네. 근데 문제는 저걸 만들어는 놓고는 네. 그 이후에는 그냥 뭐 써먹지도 못하다가 그때 사라졌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만큼 로켓보다는 우리가 유도 무기인 더 업그레이드된 미사일이 좋으니까 네. 이제 미사일 공업절로 이번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걸 볼 때는 그 미사일 소위 이제 군사 무기지만은 최첨단 과학과 또 4대 세습 김주애와 이걸 잘 혼합해서 뭔가 심볼을 만들어내려는 북한 선전선동의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통일부는요. 옛날에 북한의 로켓 공업절 시절을 언급하면서 그때 아무 행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의주시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참고로 북한은 지난 21년도 11월 29일을 로켓 공업절이라고 달력에 표기하였으나 특별한 행사가 없었고 다음해부터는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공업절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지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념일 계기를 포함하여서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로켓 공업절인지 미사일 공업절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날 계기로 오판을 해서 뭔가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스라엘 하마스전에 지금 무기도 잔뜩 판다는 북한이기 때문에 또 푸틴 기술도 받았고 자, 오판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를 전후해서 미사일을 실제로 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뭐 여러 가지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미사일의 역량을 강화하고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도 하지만 실제 중요한 정치적 계기나 또는 한미를 향한 어떤 강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도 쐈거든요. 실제 이제 오늘 블링컨 장관이 오게 되고 다음 주에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와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1년에 이런 한미 동맹 강화, 유엔사의 역할 강화에 대한 강력한 불만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 공업절을 계기로 해서 미사일 도발할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합참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문세태 의장 말씀도 있었고 우리 측에서는 애당초 북한이 예고했던 게 10월 발사였는데 이게 좀 늦춰져서 11월 18일 전후까지 간 거는 러시아 푸틴의 지원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푸틴 지원설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문성목 장군님 말씀대로 북한이 이제 11월 18일 바로 미사일 공업절에 이 군사 위성, 정찰 위성을 발사하거나 또 다른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네.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기술도 받았고 네. 또 돈도 좀 뭐 무기 판매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팔아서 돈도 좀 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볼 때 기술적으로 뭔가 더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만약에 발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할 때 그걸 김주애의 어떤 4대 세습 후계자로서의 공포와 맞물려서 이렇게 결합해서 발표한다면 이것은 또 북한의 어떤 정치사에서 하나의 또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30일 날 미국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지금 성공이 확실한 그런 미사일을 테슬라 스페이스 X에 실어 쏘거든요. 그러니까 3차 발사를 성공해야만 김주애 후계설에 이게 뭔가 악의가 맞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서 국정원도 이번에는 북한이 3차 발사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을 거다 이렇게 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후계설과 연관이 계속 지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 정찰, 독자,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위성이 없었어요. 그동안 미국의 정보에 많이 의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달 말에 발사해서 성공이 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역량,
소위 말하는 삼축 체계, 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가지의 역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독자 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은 2018년부터 우리가 425 사업에 의해서 출범을 했고요. 5개의 위성을 앞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서요. 2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네네. 그보다 작은 위성들도 여러 개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집 위성이라고 하는 군집 거. 위성이요. 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움직임을 세세히 보면서 혹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격할 조짐이 발견되면 바로 킬체인으로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마음이 급해서 금년에 2번 발사하고 실패했고 네. 3번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보다는 먼저 발사해서 성공하겠다. 그렇게 성공하면 김정은의 업적도 올라가고 후계에 대한 충성도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급하게 하는 것이고 이걸 완성하려면 자기 역량으로는 부족하니까 푸틴을 가서 보스토치니까지 쫓아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네네. 요청을 했고 이게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18일 전후에서 이루어질 이 발사에는 김정은도 명운을 걸고 있고 우리도 이게 마냥 계속 3번째도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계심을 더 한층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한데요. 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